안녕하세요. 경제학개론 13주차 두 번째 강의죠. 저번 시간에 우리가 독점적 경쟁시장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독점적 경쟁시장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었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그 독점적 경쟁시장의 속성과 관련된 이야기, 속성 또는 조건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뭐 다수의 공급자가 있다는 것, 그다음에 가격 제품 차별화가 가능하다는 것, 장기적으로 기업의 시장의 진입과 퇴출이 자유롭다는 것, 그 가정 하에서 그 시장 구조 또는 시장을 분석하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시장 분석을 했죠. 네, 시장 분석을 해서 단기 분석, 장기 분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후생 평가를 합니다. 사회적 후생을 평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균형점, 균형 분석이죠. 네, 균형 분석을 했습니다. 네, 했는데 여기까지 한 거죠. 이제 후생 평가를 할 차례입니다. 네, 후생 평가를 해야 되는데 사회적 후생은 당연히 이제 비효율성을 낳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적혀 있죠. 네. 경쟁 시장에 비해서는 독점적 경쟁 시장도 예외 없이 어떤 비효율성을 낳는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그 이유는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P와 MC, 이게 비효율적인 이유는 비효율성을 초래하는데 그 이유는 결국 PMC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 과소 생산된다 그랬죠. 네. 과소 생산. 그러니까 시장에서 경쟁 시장에 비해서 거래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네. 경쟁 시장에 비해서 생산량이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 거래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그 사회적 후생 수준은 커지거든요. 네. 거래를 많이 하면 할수록 커지는데 과소 생산된다. P = MC에 비해서 P가 MC보다 크게 되면은 그 P = MC에 비해서는 과소 생산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죠. 네. 그러니까 P가 MC보다 크기 때문에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진입의 외부 효과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진입의 외부 효과, 그러니까 외부 효과라고 하는 건 대표적인 비효율성을 낳는 시장 실패의 하나의 원인이죠. 외부 효과라고 하는 것은. 근데 진입의 외부 효과라고 해서 여기 진입의 외부 효과 적어놨죠. 네, 진입의 외부 효과. 독점적 경쟁 시장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기업이 진입이 자유롭잖아요. 근데 진입을 하면 할수록 사실은 여러 가지 효과를 나타내는데, 한 가지는 뭐냐면 기업들이 진입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제품이 다양하게 생산이 될 테니까 제품 차별화가 가능한 것이고, 그래서 제품을 더 다양한, 그러니까 진입자가 많으면 그 시장의 기업들이 다양하게 많으면 경쟁 기업이야 그 가정한 것 자체가 제품이 동질적이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애초에 가정되기로 제품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할 수 없지만, 독점적 경쟁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제품 차별성을 특징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업의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제품 다양성이 증진이 되게 되고, 그 제품의 다양성이 증진이 된 만큼 수요자들의 욕구를 딱 맞춰서 제공될 가능성이 높죠. 네, 수요자들은 선호가 다양합니다. 시장에서 자기의 선호가 다양한데, 뭐 제품이 다양화되면 다양화될수록 수요자들을 더 많이 만족시켜 줄 수 있으니까 후생 수준이 높아진다라고 볼 수 있겠죠. 볼 수 있습니다. 네, 볼 수 있는데 이 제품 다양성과 관련해서 제품 다양화 효과가 있긴 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제품 다양성이라고 해봐야, 이게 이제 그 진입의 외부 효과라고 하는 것은
경쟁 기업들, 그러니까 독점적 경쟁 내부에 있는 기업들은 자기 기업들은 이윤만 추구하려고 그러지 이윤을 더 많이 이윤을 많이 추구하지 다양성하고는 상관없단 말이에요. 다양성 얼마나 내가 얼마나 그러니까 기업의 목표는 내가 다양성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른 기업들과 차별화된 제품을 만들려고 하는 이유도 결국은 이윤을 증가시키는 그 어떤 목표에 복무를 하기 위해서 다양성을 증가시켰으면 시켰지 다양성 그 자체를 목표로 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어떤 다양성이 이윤을 증가시키다고 판단을 할 경우에는 다른 기업과 그 제품 차별화를 통해 가지고 이윤을 얻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할 때 제품 차별화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아주 독특한 선호 집단이 존재한다라고 해봅시다. 네, 독특한 선호 집단, 네, 뭔가 신발을 하나 신더라도 굉장히 고색찬란한 신발을 수요하는 어떤 집단이 있다고 그러죠. 근데 그 집단, 우리가 보통 그걸 매니아층이라고 그러는데 그 매니아층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독점적 경쟁 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할까?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집단은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기업들이 아무리 이 그 독점적 경쟁 시장에서 진입을 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모든 수요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만큼 충분히 다양화된 제품이 나오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개별 기업, 신규 기업이 그 시장에 진출을 하면 다양성이 증진되는 건 맞지만 충분한 다양성이 증진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업들은 다양성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 이윤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다양성은 고려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성에 대한 보상은 잘 주어지지 않죠. 아무리 독점적 경쟁 시장이 제품 차별화를 허용한다 하더라도 그게 가정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이윤과 직결되지 않으면 즉 다양성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매니아층만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그런 형태의 다양성이라면 기업들은 결코 그런 방향으로 제품 차별화 또는 제품의 다양성을 증진시켜주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독점적 경쟁 시장에서의 진입이 제품을 다양화시키는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긍정적 외부 효과를 발생시키라는 거예요. 즉 과소 생산된다는 겁니다. 네, 과소 다양성의 충분이 아니라 과소 생산. 거기에 대한 보상은 없습니다. 매니아층에 대한 보상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장에서 음악이라고 하는 것도 매니아층을 위한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드물죠. 네, 충분히 생산되지 않습니다. 수요자의 욕구를 완벽하게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의 수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건 존재하지 않죠. 네, 충분히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긍정적 외부 효과,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도 충분하게 다양성을 확보해 주지는 않는다. 그런 측면에서 외부 효과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시장 탈취 효과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진입을 하면 신규 기업이 들어오면 기존 기업이 자기의 시장 쉐어를 뺏긴단 말이에요. 시장 점유율이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줄어들어서 한참 줄어들면 도산할 수도 있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기업 숫자가 과당 경쟁이 발생을 해가지고 과당 경쟁이 발생을 해서 부정적 외부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부정적 외부 효과.
네, 신규 기업이 들어오면 기존 기업이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신규 기업이 쫓겨날 수도 있어요. 과당 경쟁 때문에 쫓겨날 수도 있죠. 그래서 기업 수가 과잉으로 기업 수가 많아지면은 많은 기업들이 도산할 수 있습니다. 네, 도산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도산을 많이 하죠. 독점적 경쟁 기업은 도산, 과잉, 굉장히 도산이 많습니다. 도산이 굉장히 우리가 상가 건물에서 볼 수 있는 거의 대부분의 그 점포들이 다 독점적 경쟁 시장 내에 있는 기업들이에요. 뭐 식당, 뭐 미용실, 그런 그 미용 시장 뭐 이런 거 다 자주 망하죠. 많은 기업들이 오늘 내일 다 망하고 있어요. 도산이 굉장히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기업이 망하기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이러저러한 외부 효과들이 긍정적 외부 효과든 부정적 외부 효과든 그런 진입의 외부 효과, 진입이 자유롭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외부 효과가 발생을 하고 있다. 충분한 정도의 다양성도 확보가 안 돼 있고 진입을 통해 가지고 너무 많은 과당 경쟁을 통해서 다수의 기업들이 도산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런 어떤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그러면 이제 경제적 후생과 관련해서 우리가 비효율성을 낳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비효율성을 낳는 원인은 P가 MC보다 크다. 그 다음에 이제 진입의 외부 효과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정부가 이 비효율성을 시정시키기 위해서 정부 개입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개입을 하지 않습니다. 네. 개입을 잘 하지 않습니다. 워낙 많은 기업들이 존재를 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정부가 굳이 개입을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기가 힘듭니다. 문제 해결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별로 바람직하지도 않아요. 네. 정부가 괜히 나서봐야 시장을 왜곡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정부가 개입을 하지 않아요. 네, 잘 하지 않습니다. 정부 개입하지 않는다.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 광고 이야기를 했었죠. 네, 이 독점적 경쟁 시장에서는 광고를 할 가능성이 높아요. 네, 광고. 네, 광고 효과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P가 MC보다 크기 때문에 하나 더 추가적으로 더 생산을 해서 그걸 공급을 해서 판매할 수 있다면 그만큼 이득이거든요. 네, P가 MC보다 크다는 말은 추가적으로 생산했을 때 얻게 되는 이득이 부담해야 되는 비용보다 크다. 이게 이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더 고객들을 더 많이 유치하면 유치할수록 더 많은 이 초과 이윤을 얻을 가능성이 큰 시장이 바로 독점적 경쟁 시장이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과 경쟁을 하되 그 광고를 가지고 경쟁을 할 수가 있다는 가격 경쟁뿐만 아니라 광고를 통해 가지고 더 많은 고객들을 유치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다른 경쟁 기업이 가지고 있는 고객들을 데리고 오면 더 좋겠죠. 아니면은 신규 기업들을 더 많이 신규 어떤 수요자들을 더 많이 유치를 하든지 어떻게든 그렇게 우리가 유치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유리한 시장이 바로 독점적 경쟁 시장이기 때문에 그 독점적 경쟁 시장과 관련된 광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광고와 관련돼서는 물론 과점 시장도 광고를 합니다. 왜냐하면 과점 시장은 상대 경쟁자가 보여요. 네, 소수의 기업들만 있기 때문에 경쟁자가 보입니다. 굉장히 치열하게 경쟁을 합니다. 과점 기업이. 네. 우리가 뭐 보는 거죠. 네. 뭐 자동차 시장이랄지, 뭐 정유 산업이랄지 이런 기업들이 어떻게 이제 행동을 하고 있는지와 관련해서 보시면 상당히 광고가 많습니다. 그런 대기업들이죠, 보통.
그 대기업들의 어떤 광고 경쟁 이런 것들도 많다라고 보시면 되죠. 자, 광고와 관련해서 논쟁이 있습니다. 논쟁은 뭐냐면 광고에 대해서 비판론이 있고요. 옹호론이 있습니다. 네, 옹호론이 있다. 광고는 비판론을 보면 심리적 변화다. 비판론을 보면 심리적 변화. 그러니까 괜히 소비를 부추긴다는 거예요. 광고가. 네, 소비를 부추기게 되고 경쟁도 저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광고가. 그러니까 어떤 그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대대적으로 광고를 통해 가지고 자기의 시장 점유율을 더 늘린다고 해봐요. 그 없던 욕망도 부추기는 게 광고일 뿐만 아니라 괜히 필요 없는 것도 괜히 사고 싶게 만드는 게 광고잖아요. 그 심리적 변화를 일으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욕망을 부추기는 어떤 효과를 낳을 뿐만 아니라 어떤 기업이 아주 큰 기업이 시장 점유율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 돈 많은 기업이 광고를 멋있게 해가지고 경쟁을 저해할 수 있어요. 광고를 통해 가지고 다른 경쟁자들을 억제할 수 있다고요. 네. 이미지를 더 좋게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경쟁을 저해할 수도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옹호론자들은 정보 전달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그 광고라고 하는 건 결국 어떤 제품의 품질이나 가격 정보를 적극적으로 이제 행사를 하도록 만드는 정보 전달 기능을 한다라고 보는 겁니다. 네, 옹호론자들. 그래서 광고는 그 품질이 그 제품의 품질을 이 뭔지 가격 정보는 뭔지 이렇게 파악을 하도록 만들어주는 정보 전달 기능이 분명히 있죠. 그런 정보 전달 기능을 한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경쟁도 더 활발하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기업들이 자기의 품질과 가격에 대해서 이렇게 홍보를 하면 소비자들이 더 많이 알 거잖아요. 이 기업의 어떤 제품의 품질은 어떻고 가격은 어떻고 뭐 이 기업은 또 저 기업은 또 어떻고 이런 여러 가지 비교를 할 수 있잖아요. 네, 비교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보를 전달을 함으로 인해서 수요자들이 또는 소비자들이 제품의 가격과 품질에 대해서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경쟁을 촉진하는 요인이 바로 이제 광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광고에 대한 옹호. 한편으로는 욕망을 부추긴다고 하는 비판론이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광고의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하는 옹호론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옹호론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거 정보 전달 기능이 있고 광고는 경쟁을 더 심화시킨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광고를 보면은 별로 정보 전달 기능을 안 하거든요. 대부분의 광고들은 그 제품에 대한 설명보다는 그 기업에 대한 그 제품을 만드는 기업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시켜주는 광고랄지 그 기업의 이미지와 관련해서 제품 이미지를 제고시키는 그러니까 이미지 마케팅이죠. 네, 기업의 이미지를 개선시켜주는 광고들이 많지 사실은 품질이나 가격을 알려주는 광고는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실제로 정보 전달 기능을 안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어요. 즉 실제 광고는 기업 이미지 제고에 더 많은 신경을 쓰기 때문에 정보 전달 기능과는 별 상관이 없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일종의 신호로서 품질에 대한 신호를 보낸다는 거예요. 광고가 특히 비싼 광고는 그렇다는 거예요. 네, 적당히 비싼 광고가 아니라 매우 비싼 광고는 품질에 대한 신호를 보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광고가 그냥 품질이나 가격에 대한 정보, 구체적인 정보를 주지 않기 때문에 그 정보 전달 기능으로서 미흡한 거 아니냐라고 비판을 제기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
비싼 광고일 경우에는 품질에 대한 신호, 그러니까 소비자들한테 그 품질에 대한 일종의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그 비싼 광고라고 하는 그 자체가. 왜냐하면 우리가 광고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일단 쓰게 만들려고 하는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일단 그 제품을 쓰게 만들어 보고 그 써본 제품에 대해서 일단 한번 쓰면은 그 품질은 보장이 돼 있기 때문에 한 번 쓰면 계속 쓸 거라고 하는 기대에서 광고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광고를 한다는 것 자체가 자기 그 광고하는 회사가 만든 그 제품이 품질적으로 자신이 있기 때문에 광고를 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광고를 보고 처음 써본 사람이 그 다음도 쓰리라고 하는 어떤 확신이 있어야 확신이 있을 때 광고를 할 요인이 커지죠. 근데 하물며 비싼 광고라고 한다면은 광고에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를 한다라고 한다면은 그 어마어마한 투자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처음 써본 사람은 다음에도 쓰리라고 확신할 수 있을 만큼 자기 회사에서 만든 제품의 품질이 좋다는 걸 스스로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비싼 광고는 그 기업이 만든 제품의 품질을 그만큼 보증하는, 보강하는 그런 어떤 신호로서 작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싼 광고가 품질에 대한 신호로서 작용을 한다라고 이제 보는 견해가 있는 것이죠. 네, 견해가 있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광고에 대해서 사실은 이러저러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것인데 품질에 대한 신호로서 비싼 광고를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브랜드 이름 효과. 네, 브랜드 이름. 브랜드 이름 그 자체가 하나의 브랜드 네임, 그 자체가 하나의 그 자체가 브랜드 네임 그 자체가 하나의 광고거든요. 네, 브랜드 네임. 네, 어떤 특정 대기업의 상표가 붙어 있다. 그 상표 하나만으로 가격이 비싸죠. 네, 똑같은 제품이라고 합시다. 똑같은 정말 뭐 품질이든 뭐든 똑같은 사람이 만들고 똑같은 옷이 있다고 합시다. 근데 두 옷에 브랜드 마크를 어떤 옷에는 달고 어떤 옷에는 안 달았어요. 어떤 유명한 옷 브랜드, 네, 의류 브랜드 마크를 단 옷과 달지 않은 옷 어떤 옷이 더 비쌀까요? 당연히 브랜드 마크가 달려있는 옷이 더 비싸겠죠. 근데 그거는 실질적인 이유가 아닙니다. 실질적인 이유에서 가격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바로 그 브랜드 네임의 효과입니다. 그 마크, 그냥 우리가 보는 그 명목상에 그 마크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 옷이 달려있지 않은 옷보다 더 인기가 좋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브랜드 네임이 그러한 효과를 만드는 것일까? 그러니까 일종의 그 궁금증을 자아낼 수 있잖아요. 그게 뭐냐? 브랜드 네임이라고 하는 게 뭐냐에 대한 설명도 있죠. 그것도 일종의 광고죠. 브랜드 이름 효과에 대한 부정론, 괜히 비싼 가격을 지불한다는 거예요. 괜히 비싼 가격으로 지불한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뭔가 누군가가 이제 마크가 들어가고 우리가 반지를 살 때에도 마크가 하나 들어간다. 그 마크가 들어간 그러니까 무슨 어떤 유명 브랜드의 마크가 들어가는 순간 똑같은 재질에 똑같은 금의 함량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비싼 가격으로 반지를 팔잖아요. 팔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괜한 브랜드 때문에 괜히 비싼 가격을 지불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사실은 굉장히 낭비적인 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긍정론자, 많은 경제학자들은 그걸 긍정적으로 보는데 그게 정보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정보 기능. 어떤 정보 기능이냐면
우리가 맥도날드를 사 먹는다. 햄버거, 다른 햄버거도 많습니다. 무슨 뭐 어떤 마을에 어떤 마을에서만 파는 브랜드가 없는 그런 어떤 햄버거가 있을 수 있고 맥도날드에서 파는 햄버거가 있을 수 있는데 왜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느냐 그러면 거기 사실은 그 동네에서 파는 햄버거가 더 맛있을 수도 있어요. 네, 더 맛있을 수도 있는데 왜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느냐면 일종의 그게 정보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을에 맥도날드 햄버거의 맛은 이럴 거야 라고 하는 거를 알고 있잖아요. 그 브랜드만 보면 맥도날드라고 하는 브랜드만 보면 우리가 그것의 맛이 보증이 되잖아요. 네, 틀림이 없잖아요. 그 정보를 준다는 겁니다. 최소한 맥도날드는 이 정도 맛은 보장해 라고 하는, 그러니까 더 많이 사 먹게 되고 그 브랜드 자체만으로도 더 많이 사 먹게 되고 더 비쌀 수 있는 거죠. 품질 정보를 주기 때문에. 그래서 긍정적입니다. 브랜드 네임은 사람들을 안심하고 어떤 상품을 사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기업들도 그런 브랜드 네임, 브랜드 파워를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들도 그 어떤 브랜드 밸류에 맞는, 브랜드 네임의 가치에 맞는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매우 노력을 하죠. 왜냐하면 그 브랜드 네임 자체가 자기들의 실력 또는 자기들의 어떤 가치를 보장해주는 어떤 기재이기 때문에 그거를 브랜드 밸류를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브랜드 밸류, 품질을 유지하려고 하는 인센티브가 강해집니다. 그래서 맥도날드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하게 직원들 교육을 시키죠. 네, 굉장히 엄격합니다. 품질 유지를 위해서 그런 노력을 하기 때문에 수요자들도 그렇게 기대를 하고 그 다음에 기업들도 그렇게 행동을 하기 때문에 결국 정보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정보가 의미가 있는 정보로서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시장에 나가서 안전하게 또는 신뢰성 있게 뭔가를 구입한다는 것 자체가, 뭔가를 사고 팔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그게 가치입니다. 그런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거. 그런 정보를 하에서 안심하고 소비를 하는 거랑 안심하지 않고 이게 불안하다, 위험하다 라고 생각하면서 소비를 하는 거랑 다른 거예요. 안심을 한다는 것 그 자체가 가치입니다. 그래서 긍정론자들 입장에서는 그게 괜히 비싼 가격을 지불하는 게 아니라 그 비싼 가격은 믿을 수 있는 품질에 대한 대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맥도날드 품질은 우리가 믿을만 하잖아요. 이미 지금 먹지 않아도 그걸 먹으면 어떤 맛인지 알잖아요. 그런 정보를 아는 상태에서 소비를 하는 거랑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소비를 하는 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비싼 가격은 믿을 수 있는 그 신뢰, 신용에 대한 대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광고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논란들이 있는데 그 논란들을 한번 정리해서 우리 책에 쓰여져 있는 대로 한번 정리해서 이야기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독점적 경쟁시장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으며 결국 우리가 한 논의의 구조라고 하는 것은 그 독점적 경쟁시장의 속성이 있고 그 다음에 시장 분석을 했고요. 우리가 균형을 찾았죠. 단기 균형과 장기 균형. 그 다음에 부생을 평가했는데 그것이 비효율적이다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정부 개입은 없다. 관련된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이제 과점 시장이죠. 과점 시장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도록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점 시장은 물론 똑같습니다. 네. 물론 똑같아요. 요 순서를 따라서 우리가 요 순서를 따라서 논의를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논의를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이 전체적인 그 구도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만은 우리가 첫 시작이 지금 시장 분석을 하고 있지만 첫 시작이 뭐였죠? 첫 시작은 생산자가 제약하에서 이윤 극대화를 추구한다. 그래서 이윤 극대점을 찾아보자. 이게 이제 우리의 목표였어요. 그걸 지금 계속 찾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이윤 극대점이 균형점이잖아요. 기업의 단기 균형, 장기 균형. 그 기업의 장기 균형이 단기 균형이든 다 그게 이윤 극대점이었잖아요. 그 생산자, 이게 기업이죠, 기업. 기업은 제약하에서 이윤 극대화를 추구한다. 그리고 이윤 극대점을 찾을 때 우리가 하는 게 MR 이꼴 MC를 찾으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제약은 뭐였죠? 제약. 기술적 제약이랑 그 다음에 시장 제약이 있었습니다. 기술적 제약이라고 하는 건 뭐였습니까? 이 비용입니다. 비용 곡선을 우리가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평균 비용 곡선과 한계 비용 곡선을 주로 우리가 활용해서 쓰고 있죠. 그래서 기술적 제약을 나타내는 건 비용 곡선이고 그 비용 곡선이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시장 제약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각각의 시장이 있잖아요. 경쟁 시장, 독점 시장, 독점적 경쟁 시장, 과점 시장. 그 시장마다 이 이윤 극대점이 다른 거예요. 어떤 논리적인 어떤 구조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이야기, 요걸 다 고려를 해서 시장, 어떤 시장이냐를 고려하고, 그 다음에 비용 곡선이 어떻게 그려지나를 고려해서 그때 MR 이꼴 MC 값을 우리가 구하면 이윤 극대화, 이게 이제 기업의 균형점이죠. 단기 균형이든 장기 균형 분석을 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물론 시장 분석을 할 때는 또 따로 이제 시장 균형점도 찾곤 했지만 우리가 이제 생산자 이론에서는 결국 이 두 가지 제약을 기술적 제약과 시장 제약을 고려해서 이윤 극대점을 찾으면 그게 생산자 이론 또는 기업 이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그 목표를 달성하는 겁니다. 이런 거 관련된. 그 이야기를 계속 우리가 균형 분석할 때는 그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후생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시장이 과연 사회적 후생에 있어서 효율적인가 아닌가를 분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효율적이면은 그 시장은 바람직한 시장이 되는 거죠. 비효율성을 초래하는 시장은 이럴 경우에는 정부 개입을 할 수 있다. 정부 개입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점 시장과 관련해서도 이런 논의의 순서대로 분석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과점 시장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면 그 과점 시장의 가정 또는 조건이 있습니다. 속성 또는 조건 또는 가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과점 시장의 가정은 과점 시장의 속성 또는 가정 존재되는 거죠. 그 다음에 조건 이런 것들이 뭔가를 보면은 과점 시장은 결국 소수의
기업만 존재한다는 거 시장 내 소수의 기업 몇 개까지가 소수의 기업이냐라고 이야기를 해보면 뭐 애매하죠. 네, 애매하긴 합니다만은 뭐 5개, 2개일 수도 있고요. 네, 독점 기업은 아니고 2개 이상에서 한 10개 사이 정도가 이제 과점 시장. 우리나라 같으면 자동차 시장 또는 자동차 산업 또는 정유 산업, 그다음에 뭐 그 휴대폰 통신 사업 뭐 이런 것들이 다 과점 시장에 포함되는 몇 개의 기업이 없죠. 네, 소수의 기업들만 생산을 하는 그런 시장이 바로 과점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보시면 되는데 이 소수의 기업만 존재하기 때문에 이 소수의 기업들이 어떤 상황에 봉착하냐면 전략적 상황이라고 하는 것에 봉착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전략적 상황에 봉착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략적 상황이라고 하면 무엇을 하냐면은 상대방의 전략에 따라서 내 최적 전략이 달라지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전략적 상황이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상대방의 행동 또는 전략에 따라 나의 최적 행동 또는 최적 전략이 달라지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전략적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또는 나의 전략이 어떠냐에 따라서 상대방 또 우리에 있어서 경쟁 기업이 되겠죠. 상대방의 최적 전략이 달라지는. 그러니까 나의 전략에 따라서 상대방의 최적 전략이 달라지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전략적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A라고 하는 사람의 전략이 X, Y 두 가지 전략이 있다라고 했을 때 B라고 하는 사람의 전략은 예컨대 뭐 이것도 X, Y다라고 하면 상대방 즉 A가 X의 전략을 쓰면 B의 최적 전략은 Y일 수 있죠. Y일 수 있어요. 그리고 A라는 사람이 Y라고 하는 전략을 쓰면 B는 최적 전략이 X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어떤 전략이나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최적 전략, 나의 최적 행동이 달라지는 경우 이거를 이제 전략적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전략적 상황이라고 하는 건 지금 들어보시면 이거 뭐 게임 상황이죠. 네, 게임 상황입니다. 우리가 게임을 할 때 이런 상황에 봉착을 하거든요. 네, 상대방이 게임을 할 때 어떤 전략을 쓰느냐에 따라서 내가 거기에 맞춰서 내가 달리 어떤 걸 쓰느냐에 따라서 내가 달리 행동이나 전략을 짜야 게임에서 이길 수 있어요. 네. 이게 전략적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게임 상황하고 매우 유사하죠. 네. 게임 상황과 매우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략적 상황 또는 게임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그런 시장을 우리가 과점 시장이다라고 보거든요. 과점은 소수의 기업만 존재를 하기 때문에 매우 상대 경쟁 기업들의 행동에 굉장히 촉각이 곤두서 있죠. 계속 눈치를 봅니다. 상대방이 무슨 전략을 쓰느냐에 따라서 내 최적 전략이 달라져요. 그래서 계속 눈치를 보는 상황, 즉 전략적 상황에 봉착해 있다. 그 과점 시장 내에 있는 기업들은 바로 전략적 상황에 봉착 또는 게임 상황에 봉착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수학에서 보면 게임 이론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과점 시장 이론은 게임 이론을 차용해서 우리가 그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게임 이론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소수의 기업들이 전략적 상황에 봉착을 해 있기 때문에 두 가지 행동 방식이 있어요. 하나는 게임 상황에서 하나는 독자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협조적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두 가지 행동 방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독자적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눈치를 보는 거예요. 상대 경쟁 기업의 눈치를 계속 봐가면서, 그러니까 상대방의 전략을 무슨 전략을 쓰는지를 파악한 다음에 내 최적 전략을 계속 이제 내 최적 전략을 계속 선택하는 거죠. 하는 방향으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게임 상황을 계속 유지시키는 것을 우리가 독자적 행동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협조적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이 소수이기 때문에, 이 시장 내에 있는 기업이 소수이기 때문에 서로 짤 수가 있어요. 네, 우리가 너무 서로 눈치를 봐가면서 그렇게 기업 행위를 하지 말고 우리 사이좋게 잘 지내자라고 할 수 있잖아요. 사이좋게 잘 지내는 방향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협조하는 거예요. 너무 과당 경쟁을 하지 말고 우리가 너무 서로 눈치를 봐가면서, 그러니까 게임 상황이니까 눈치를 봐가면서 하지 말고 우리 모두한테 유리한 게임으로 가도록 협조하자. 이제 기업 이론에서 이 협조적 행동이 담합이죠, 담합. 서로 작은 겁니다, 담합. 이게 경쟁을 저해하는 얘기라서 불법이죠, 담합. 근데 협조적 행동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그걸 할 이유는 왜냐면 경쟁을 하기 싫으니까. 게임 상황은 굉장히 머리 아픈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끼리 협조를 하려고 하는 유인도 발생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보시면 돼요. 자,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고 각자의 행동이 독자적 행동일 수도 있고 협조적 행동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이제 속성 이야기를 했죠. 이게 이제 과점 시장의 조건들 또는 가정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시장 분석을 해서 균형 분석을 하는데 우리가 게임 이론을 가지고 게임 상황이기 때문에 게임 이론을 가지고, 이게 수학에서 나온 이론인데 게임 이론을 가지고 그 균형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과점 시장의 과점 시장의 균형을 분석하는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래프를 통해서 이제 분석을 했었죠. 네, 균형점을 찾았습니다. 근데 이 과점 시장 이론은 매우 복잡하고 너무 많은 이론들이 있고 균형 분석, 그러니까 우리가 했던 그래프를 그려서 했던 분석들도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가장 심플하고 가장 좋은 분석은 게임 이론을 활용하는 거예요. 게임 이론을 활용해서 분석을 하는데, 그래서 균형을 찾아요. 게임 이론을 통해 가지고 균형을 찾는데, 이 과점 시장의 균형은 다 내시 균형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균형이 됩니다. 내시 균형. 내시 균형을 찾으면 돼요. 내시 균형. 내시 균형이라고 하는 건 존 내시라고 하는 수학자가 있거든요. 존 내시,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존 내시라고 하는 수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여러 사람과 함께 게임 이론을 수학적으로 이론화시킨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평가받는 사람이고, 1994년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수학자이면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사람이고, 뷰티풀 마인드라고 하는 소설이 있죠. 네, 소설인데 그 소설의 내용 자체가 이 존 내시라고 하는 실존 인물을 가지고 쓴 소설입니다. 네, 실화를 바탕으로 쓴 소설이고, 영화까지 나왔죠. 네, 정신분열증에 걸려 있는 한 수학 천재의 이야기로 그려지고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존 내시입니다. 존 내시인데 존 내시의 이름을 따서 내시 균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점시장의 균형 이론은 다 내시 균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내시 균형을 찾으면 돼요. 과점시장 이론을 할 때 내시 균형 찾으면 되는데 이 내시 균형이라고 하는 건 뭐냐라고 하면은 내시 균형의 뜻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은 각 기업의 전략을 주어진 것으로 전제하고 그에 대해 최선의 전략을 선택하여 형성된 균형 상태를 내시 균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시 균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각 기업 상대방 기업 A라고 하는 기업이 낼 수 있는 전략이 X 전략과 Y 전략이 있다라고 하고 나도 B라고 하는 기업도 X라는 전략과 Y라는 전략이 있다. 전략의 종류가 있는데 A라고 하는 기업이 X라고 하는 그 전략을 쓴다라고 그 각 기업 A라고 하는 기업의 전략을 주어진 것으로 전제하고 그러니까 X를 쓸 것이다라고 전제를 한 다음에 그게 주어졌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B라고 하는 기업은 이 A라고 하는 기업의 X 전략에 대해서 어떤 것이 더 최적 전략인지를 판단할 수 있겠죠.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X에 대해서는 B가 X의 전략이 더 좋더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두 전략을 쓸 수 있는데 A가 X 전략을 쓰면 B도 X 전략을 쓰는 게 최적 전략이더라. 그러니까 최선의 전략이더라 라고 하면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A라고 하는 기업이 Y라고 하는 전략을 썼을 때에 B의 최선의 전략 또는 최적 전략이 역시 X더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내시 균형을 찾는 겁니다. 그러면 B라고 하는 기업은 A라고 하는 기업이 어떤 전략을 쓰던 간에 X라고 하는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최선의 전략이다 라는 결론이 나왔잖아요. 근데 B라고 하는 기업이 X라고 하는 전략을 쓰면 A라는 기업은 Y라고 하는 전략이 최적 전략이고 B라는 기업이 Y라고 하는 전략을 쓰면 역시 Y라고 하는 전략이 더 A 입장에는 최적 전략이다 라고 하면 결국 이들의 최적 전략의 짝 A에게는 Y, B에게는 X라고 하는 이 전략의 짝이 결국 내시 균형이 되는 겁니다. 내시 균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그러니까 내시 균형과 관련된 이야기를 우리가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그 내시 균형과 관련 이 내시 균형의 각각의 각 상대방 기업의 전략이 주어졌다 판단한 상태에서 나의 최적 전략을 하고 내 최적 전략이라고 하는 것을 선택을 하는 거죠. 선택을 해서 그 최적 전략의 짝 그게 이제 내시 균형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 내시 균형의 가장 단순한 형태라고 할 수 있는 용의자의 딜레마 또는 죄수의 딜레마라고도 하기도 하고 용의자의 딜레마라고 하기도 하는데
요거를 예시로 들면은 훨씬 더 내시육 이론과 관련된 이야기를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예를 들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